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교도소 안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고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네, 사람의 체온보다도 높은 찜통 감옥 같은 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영천시와 경기 여주시의 기온이 40.3도, 40도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평소 볼 수 없었던 진 풍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내놓은 달걀 껍질을 깨고요. 병아리가 자연 부화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병아리가 자연 부화를 하려면 암탉의 품과 같은 35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합니다. 수온주가 40도까지 치솟는 상황이니까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미움, 그 미움 속에서도 탄생하는 새 생명. 네, 폭염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을 특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챙겨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오늘 3부에서는요. 폭염과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7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북한 소식이 약간 좀 뜸하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해체, 이 발사장이라는 게 미사일 쏘아 올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해체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알려지는 건가요? 해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노스. 네네. 늘 위성사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지 않습니까? 예. 이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 핵심 시설 해체 시작이라고 하는 제 이름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네. 이 최근에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해체 작업이 한 2주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결과를 내놨고요. 이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약속이 안 지켜져서 최근에 드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그 사안인데요. 어찌됐건 이제 실제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어제 이런 걸 대략 좀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징조다. 비핵화를 위해서 차곡차곡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네네.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를 했는데요. 네네. 그 자리에서 이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 이걸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지피 병력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DMZ 내 GP라는 게 이제 보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제 일종의 초소들 있잖아요. 전진 초소죠. 그거를 이제 뒤로 뺀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조금씩 또 대북 관련 이슈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하고 기무 부대장이 서로 싸웠어요. 이게 참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군 기강이 요즘 좀 엉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민병삼 국방부 백기무부대장 대령입니다. 이 이제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발언했다라고 이걸 이제 폭로를 한 건데요.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네. 결국 이제 송 장관이 이거 별거 아니니 이러면서 이제 결국 덮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어떻게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냐. 라고 또 이렇게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상관과 부하가 서로 이렇게 맞대결을 하는 그런 또 모습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문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글쎄 녹취 기록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회의 기록 같은 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3월 16일 날 그 계엄령 문건 송장관에게 이제 보고할 당시에 이게 굉장히 위중하다. 그래서 위중함을 아주 인식할 정도로 대면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결국 이제 기무사 쪽 그 관계자들은 송장관이 약간 좀 거짓말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공세를 펴는 그런 양상이 지금 돼버렸는데 그동안에도 뭐 기무사 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송장관이 결국 이 개혁을 거부하는 기무사하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진 어저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송장관의 좀 령이 안 서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거고요. 이런 와중에 또 육군 장성이 그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어제 또 불거졌습니다. 지난 3일에 해군 장성, 또 지난 9일에 뭐 육군 장성에 이어서 또 다른 육군 장성까지 이달에만 벌써 세 번째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아무리 남북한 화해 시대라 하더라도 군 기강이 이런 식으로 그 해이되는 상황은 좀 곤란하겠죠.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저희 그 중대장이 군령은 복종이 아니라 맹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군령이 안 선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그 인상 반대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이제 마침 출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제 관련 단체들을 다 모아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이제 출범을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 올해 해서 29% 정도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 상징성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부각시키는 차원이라고 할까? 그래서 8월 29일 딱 29일을 정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그럽니다. 또 광화문을 비롯해서 지역별 거점에 이 소상공인 119 센터, 이 천막본부도 설치를 해서 뭐 민원도 이렇게 접수한다고 그러고요. 이제 뭐 이런 속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러니까 경총이 23일에 이제 이의제기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도 이번 주 중에 이의제기서를 이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이 사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심의를 요청해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례가 없어서 성사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뭐 이번에도 역시 이걸 뭐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 내에 자영업 비서관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오늘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누가 될지도 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 경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도 뭐 이 부분에 대한 또 관련된 언급을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빛 3호기하고 한울 2호기 재가동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한빛 1호기하고 한울 2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이제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 산업자원부가 좀 잘 설명을 해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산업부 쪽에서 최근 인위적으로 정비 일정을 조정한 바가 없다.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속에서 그 여전히 전력 수요는 지금 어제 역시 또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 9천만 킬로와트를 어제 넘어섰어요. 9,234만 킬로와트까지 이제 올라갔고 예비 전력이 723만 킬로와트. 그래서 이 공급 예비율이 7.8%까지 떨어졌습니다. 10%를 넘어서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5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되는데 그 수준에 이제 근접해 간 거죠. 이러다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원래 이게 산업부 최대 예측치가 8,830만 킬로와트였고 그 시점도 8월 둘째 또는 셋째 주였습니다. 이때 이제 대형 사업장의 하계 휴가가 대체로 끝나는 그때거든요. 근데 올해는 과연 어떨지. 하여튼 수요 감축 요청도 뭐 사전 통보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하루하루가
지금 되게 좀 불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라오스에서요, 대형 수력 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무너진 댐이 우리나라 SK건설이 시공 중인 댐이라고 합니다. 교민들 피해가 없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우상 라오스 한인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정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지금 현지 시간은 지금 몇 시인가요? 여기 한국보다 2시간 지금 좀 늦습니다. 지금 5시 20분 정도. 5시 20분이 막 넘었군요. 아유, 이런 시간에 이렇게 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닙니다. 네, 어떻게 상황이 지금 어떤지요? 지금 저희가 수력 발전 때문에 보조댐이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망자, 실종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7월 23일 밤 사이에 라오스 남동부에 있는 아타프라는 주에 있는 세피안 세남로이라는 본댐 아래에 있는 보조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T가 붕괴돼가지고 5억 제곱미터의 유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폐구면은 아직 라오스 정부에서 파악 중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지역에 일주일 사이에 이미 비가 1100mm 정도 왔으며 일요일 하루, 7월 20일 하루만 해도 44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홍수가 난 데다가 보조댐 비가 추가 붕괴되어 유량이 증가되어가지고 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5개의 보조댐 중에 네 번째 단위도 규모가 제일 작은 보조댐이라고 그럽니다. 21일부터 이제 규모들이 발생하여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던 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23일 날 밤에 붕괴가 되었는데 원래 23일 오전 11시에 구두로 대피를 방송을 하고 오후 1시 50분에 대피 공문도 방송을 하고 7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에 이제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이제 하루 마을에도 대피를 통지를 했는데 미처 뭐 피한 분들이 계셨는지 오후 5시경에 완전 붕괴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녁 8시경에 이제 남부 쪽으로 하루 쪽으로 물이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미처 몸 팬 분들도 계시다고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기 회장님 지금 우리 교민들의 피해 소식이 혹시 전해지는 게 있나요? 거기는 교민들이 한 분도 살고 있지 않은 남부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에 라오스로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쪽이 여행지인가요? 아니면 여행지하고는 좀 다른 지역인가요? 지금 우리 여행객분들은 비행기 안에서 북쪽으로 있는 방병이나 루앙프라방이고 여기는 남쪽으로 서부에서 한 700km 떨어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은 전혀 가지 않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인 관광객들이 가는 방뱅이라든가 라왕프라방이요? 그쪽 같은 경우에 그쪽에 하고 사고가 난 지역은 이제 지역 자체가 좀 다른 거군요.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나요, 라오스가? 지금 비행기하는 비가 조금 들어오고 지금 북쪽이나 남쪽으로는 비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 지금 도로도 유실되고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사고가 난 현장은 이게 라오스의 남쪽이잖아요.
예, 남쪽입니다. 네네. 혹시 그 댐 건설 현장에 있었던 우리 근로자들 피해 뭐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요? 또는 혹시 우려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SK 현장 직원들이 한 부대 한 50명. 네네. 서부 발전 직원들이 3명. 그리고 하청업체 라오스 현지인들이 한 500명 있었는데. 예. 근로자들은 단 한 명도 뭐 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이 뭐 예를 들자면 뭐 SNS를 통해서 뭐 사진이라든가 피해 지역 같은 현장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페이스북에 네네. 많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제 이제 라오스 총리실에서 이제 총리께서 내려가셨고, 네네.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라오스 대사관에서 우리 대사님부터 또 비상대책관이 다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피해로 이제 좀 불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30분 정도가 실종되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가 실종이 됐다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건지, 네네. 나는 뭐 어디 피신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30분 정도가 실종됐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 보니까 조금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들, 사진이나 이런 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외신에서는 그 2자릿수가 아니라 3자릿수 수백 명이 실종됐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는 여기 딱 밑에 하루에 5개 마을에 네네. 1370가구 6630분이 이제 수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 현재 정확한 이제 인원 파악은 라오스 정부청에서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가능하다고. 예. 집이 거의 지붕까지 잠기 있다 보니까. 네네. 또 혹시 집안에 뭐 계신 분이 있는지 그런 거는 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안타까운 게 5억 제곱미터의 물이 흘러내렸는데. 예. 한국 언론에는 10배 이상 50억 제곱미터라고 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현재에서 보는 저희들은 조금, 그리고 뭐, 현재 여기서 고생하신 우리 SK라든지 건설 노동자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네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너무 좀. 내용이 좀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회사 조사가 나와봐야. 네네. 이제 잘못인지, 이제 자인지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 회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현지에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은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네요. 예. 저희들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아무튼요, 우리 교민들 피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고요. 관련되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은 다시 한번 저희들 쪽에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우상 라오스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합니다. 어제 비대위원 인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국립현충원 방문 시작으로요. 비대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출범까지 정말 말도 많았는데요. 비대위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대위 윤영석 수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이게 보면은 초재선 의원,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총장, 그리고 아주 30대 초반의 청년까지 포함됐습니다. 네네. 예, 비대위원회 지명 기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선 비대위원회 그 기준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당내 또 당외에 다양한 시민사회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네. 특히 경제 분야, 지금 이제 국민의 어떤 민생, 국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제 분야에 식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했고,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특히 이제 어려운 이런 쪽, 그 다음에 기업의 CEO라든지 또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이런 분들 해서 이 경제정당, 민생정당 또 서민정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영입을 하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비대위 활동 기간이 언제까지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죠? 네, 비대위 활동 기간은 지금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내년 이제 설날이 2월 초니까요. 예, 예. 아마 그 전후까지는 비대위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비대위원장이 말 그대로 그 전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전권형 비대위다, 관리형 비대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될까요? 네, 우선 뭐 공천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네네. 따라서 이제 혁신형이냐 아니면 관리형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저희 당헌 당규상에는 이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새로 선임된 비대위원들이 최고위원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자유한국당의 네네.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어서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정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예. 지금 이제 총선이 앞으로 이제 1년 9개월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이 비대위에서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공천 시스템의 개혁이라든지 어떤 또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비대위에서 이제 공천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딱히 지금 현재 이번에 출범하는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비대위의 역할이 인적 청산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새로운 가치와 또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어떤 스스로 당을 떠나거나 또는 청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네. 그 인적 청산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 예.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삼권 분립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입법부인 국회의 제1야당으로서 이 비대위가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그런 견제 세력이 돼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우리 자유한국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 예. 최근에 그 친박 관련된 뭐 살생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돌면서 그 인적 쇄신 예.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결국엔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에 대한 정리 문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그럼 하실 작정이신지요? 예, 우선 그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알려진 대로 당내에 그런 계파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네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외부에 알려진 만큼 그렇게 계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은 사실상 아닙니다. 예, 제가 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동안에 지방선거 이후에 충격적인 참패를 당하고 당내 의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네네. 계파 갈등이 좀 노출이 되었습니다만은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거기에 다 공감을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최소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과거의 어떤 잘잘못 또 계파 활동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벌을 주는 식의 네네. 그러한 어떤 과거 청산보다는 새로운 비전과 어떤 새로운 방향,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기치 아래 네네. 다시 통합을 해가는 그런 힘을 모으는 제1야당으로서 지금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 견제 역할을 하신다면요. 그 내부의 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또 결국엔 또 외부와의 연대, 뭐 정계 개편과 네네. 맞물려 있는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바른미래당과 함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뭐 당장에 저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그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선적으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고 또한 정부에 대한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어야 합니다. 네네. 그런 기반 위에서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간다면은 바른미래당과 또 다른 어떤 정치 세력과의 연대와 어떤 통합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금년 내에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아마 저희가 당의 새로운 재건과 또 그야말로 새로운 리빌딩이죠. 예. 그러니까 예. 새로운 재건을 통해서 어떤 그런 통합의 기반을 만들고 난 다음에 2019년 내년도에 가면은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정계 개편이나 야권의 어떤 통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계 개편 이전에 그러면 협치 관련해서 한국당에서도 협치 중요성을 늘 언급하고 계시는데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는 협치 내각 그리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협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여야 또 정부와 국회가 협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네. 집권한 정부가 또 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협치는 이제 그 여야 간에 여당이나 정부가 야당의 비판이나 그러한 견제 또한 야당의 올바른 정책 제안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제안한 그런 방식은 우선 순수상으로 볼 때 네네. 조금 무례한 그런 측면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예를 생각하시는 거죠? 들면 이런 그 여야 간의 협치 또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는 국정 전체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라면은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네. 국회와 또는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해야 되고 예. 또한 그런 정중하게 야당 대표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제 그 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런 사전 예고나 사전 절차 없이 청와대 대변인이 그냥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것도 장관 한 자리 줄 테니까 참여하라 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 정치라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 장관 한 자리 나눈다고 해서 협치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예. 앞서 말씀대로 그런 야당의 올바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떤 국민의 어떤 그 아픔을 같이 소통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그 정부 여당의 그런 태도는 야당을 그야말로 이제 적폐 세력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풀이 정치 또 보복 정치를 지금 일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협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협치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고 그런 것은 전혀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 다만 진정하게 여야가 또 정부와 국회가 정말 그 어떤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국정에 대한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혁신비대위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상수 참여정부 당시의 노동부 장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조금 전에 라오스의 한인 회장 연결해서 저희가 현지 상황을 알아봤는데 다행히 교민 피해가 없고요. 그쪽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쪽은 아니랍니다.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라오스 국민들의 피해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이상수 참여정부 당시의 노동부 장관 연결해서요. 최저임금 이슈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에서는 사회 각 분야 원로들 모시고요. 꽉 막힌 현안
관련해서 길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대해서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만나보는 회의 시간은 원탁 회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 의원이었고요. 참여정부의 노동부 장관 지내셨죠. 이상수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무척 덥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한테는 사실 의원님이나 장관님이나 호칭이 더 편한데요. 아무렇게나 부르십시오. 그렇습니까? 예. 최근에 인터뷰 통해서요, 친정에 쓴소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또 최근에 최저임금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에서 더욱더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쓴소리 좀 해 주신다면요. 네, 하여튼 질문을 하시면, 성의 있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우려가 크다. 자, 크게 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평상시에 자유하고 질서가 네네. 양립돼야 하는 것처럼 예. 경제 성장과 경제 정의도 양립돼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아무래도 성장이라고 하지만 경제 정의 배분에 더 관심이 있는 정책이고요. 네네. 혁신 성장 정책은 좀 이른바 성장에 관점이 있는 그런 정책인데. 네네. 두 개를 좀 균형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었으면 좋을 텐데. 네네. 최근에 최저임금제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계에서 이 반기업적인 정서를 정부가 갖고 있다 이런 불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좀 균형 있는 정책 이런 것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좀 이 정책을 펴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단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네네. 한비자에 보면 얼굴을 조각할 때 처음에는 눈을 적게 하고 네네. 코는 크게 하라 했거든요. 네네. 그래야만 나중에 눈도 키울 수 있고 코도 작게 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눈을 크게 해놓고 코를 적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좀 단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이 모든 정책, 특히 이 노동정책, 경제정책은 아주 대립된 이해관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네. 함께 더불어 이렇게 좀 생각하고 논의해야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속 가능성도 있고 또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다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관련된 사안의 정부의 행보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방금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좀 치우침감이 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펴나가더라도 네네. 혁신 성장 쪽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기업이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안정적인 자세를 갖고 네네.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요. 지금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그것도요, 풀려면 규제를 하는 쪽의 입장만 들을 것이 아니고, 네네. 규제를 당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가별로 너희들은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되어 있어 보이냐,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되겠냐라도 물어서, 네네. 그 사람들이 풀어주기를 바라는 규제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쉽게 규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규제를 푸는 쪽에 밥그릇 내놔라 하고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 네네. 규제를 당하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논의를 하는 얘기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많은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경 입장도 밝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이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는지요? 그 점도 내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것이요. 네네.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그 공정하고 객관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이제 사용자 위원 9명, 뭐 근로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있는데 네네. 9명 공익위원이 중요합니다. 예, 예. 공익위원을 정할 때 보통 그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네네. 이 저 위원부터 좀 뭡니까?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재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재심의가 들어와봤자 보통 그냥 노동부 장관이 뭐 문제 없다고 하면 끝나거든요. 예, 예. 근데 재심의가 들어오면 보다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 예. 재심의에 대한 심사하는 그 위원회도 네네. 보다 격상시켜서 노동부 장관이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격상된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저기 변호사님 과거에 노동부 장관을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야기를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그 최저임금 관련 이슈 관련해 가지고 편의점 사장보다는 알바가 최저임금 당사자다. 이래서 최저임금 정책을 불평등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 해소에 포인트를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크게 봐서는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그 영세 자영업체나 소상인들이 우선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지만 네네. 근본적으로는 그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근로자들의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데 최저임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의의가 없는데 네네. 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가 옳다 하더라도 변화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예, 예. 그 방향이 제대로 지속되고 효율성을 가지려면 네네. 변화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 네? 노동부가 과연 이 변화를 추구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예. 또 이제 변화를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인 방향도 보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네. 변화의 좀 관리가 부족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엔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통의 문제죠. 예. 네. 당시에 그 과거에 보면은 그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꿔야 한다 이런 그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했다기보다도 제가 노동부 장관이 되니까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 이상수 장관 노동 전문가지만 예.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대 추세가 노사 문제 해결보다는 고용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노동부가 앞으로 고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큰 정책을 펼길 바랍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참 옳으신 말씀이다. 예, 예. 잘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면서 아예 노동부도 고용노동부로 고치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 국회에서 안 고쳐주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고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책 하나만 놓고도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갖다 따지지 않고 자기들 선거에 유리한 정책 이런 걸 펴는 것이 정치권의 문제점입니다. 한마디로. 네네. 뭐 삼선 의원의 당 지도부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언급도 하셨고요. 네네. 뭐 과거에는 노동의 삼총사 뭐 이렇게 또 별명도 갖고 계셨었잖아요. 네네. 자, 지금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갖고 현 정부가 기울여야 할 최대의 어떤 중점 사안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노동 문제에 관해서 보다 그 협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네네. 사회적 대화죠. 네네. 사회적 협치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노사가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내가 한 가지 그 얘기 드린다면요. 우리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사회적 협치기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네. 그 위원회의 그 공정성,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예. 밖에 있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예. 우리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예. 우리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 내부에서 완전히 결정이 돼서 끝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이 있으면 탈퇴 못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 때 모든 정파가 다 참여하도록 하고 네네. 그 정파 속에는 노동자 사용자들이 다 이렇게 부탁해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네네.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그 정책이 오래 갑니다. 네네. 그 당대 정권에서만 가는 거 아니고 오래 가는데 노동부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정책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고
바로 또 정권 바뀌면 또 다른 또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네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현 이상수 변호사였습니다. 2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